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이제 다음 주인 2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가는 경찰국 신설.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경찰 내부의 반발 속에 경찰만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거냐. 정부 여당의 입장도 강경합니다.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일단 정부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즉각 반박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경찰 조직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걸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또 극적으로 타결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언론 보도를 통해서 돌아보는 내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오늘은 팩트체크로 시작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순서는 아무래도 이 주제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내용이죠? 네,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이 경찰 내부에서 독립성을 보장하려며 반발이 좀 거세지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독립성 보장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 좀 체크해봤습니다. 네, 경찰의 독립성 보장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그럼 경찰도 통제를 받는다. 이런 얘기네요. 네, 정확한 발언은 이상민 장관이 지난 25일 경찰 관련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소속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전형적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면서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고 있고 경찰이 돕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침이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 추세와 다르지 않다. 이런 걸 강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독일과 프랑스 경찰은 내무부의 통제를 받는지부터 따져봐야겠네요. SBS에서 확인했는데요. SBS 보도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행안부와 비슷한 내무부가 있는데요. 그곳 직접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통제 수준이 좀 높은 편이고요. 독일은 이 주단위 연방 국가인데 경찰이 주 내무장관의 지휘 감독에 복종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에서도 경찰의 내부부 통제를 받고 있는데요. 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 조직의 특성상 이렇게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 좀 강한 편입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는 우리의 그 행안부에 해당하는 부처의 관리를 받고 있고,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혹시 어떤가요? 네, 모두 그렇진 않은데요. 일단 영국 경찰의 경우 내무장관, 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이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3원 체제입니다. 네. 영국에서는 이미 경찰력 독점과 또 통제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논란이 이어졌고요. 협의를 통해서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는 10년 전부터 지역 경찰서장을 선거로 뽑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지방경찰청장을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거죠. 네. 네, 또 미국의 경우는 이제 각주 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강력한 편인데 이 주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 경찰권을 위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캘리포니아 주는 로스앤젤레스, 즉 LA 경찰의 경우 민간인을 포함해 구성된 경찰위원회가 경찰 조직을 관리, 감독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웃나라 일본을 좀 따져봤는데요. 이웃나라 일본도 이 경찰 권력이 좀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국가경찰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일본 내각부 산하의 외청격으로 국가공안위원회에 일본 경찰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는 그래서 일본의 중앙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 산하 특별기관입니다. 또 이러면서도 경찰청과 별도로 이 각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지방자치경찰이 각 지방마다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경찰 권력이 좀 분산되는 형태가 좀 많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선출 권력에 의해서 굉장히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모든 선진국들이 그렇게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결국은 국가별 상황, 또 문화에 따라서 좀 다양한 형태로 경찰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찰청은 1991년 이제 민주운동 여파로 독립이 됐는데요.
역대 정부에서는 보통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이 행안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하는 이런 방식을 좀 많이 취했는데 네. 현 윤석열 정부는 이런 관행을 없애고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보니 영국이나 일본처럼 이렇게 자치분권이 좀 된 나라들은 자치경찰의 형식을 띈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미국의 네. L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찰 일선에서 주장하는 경찰위원회 네. 이런 조직으로 경찰 조직을 관리 감독하는군요. 네.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얘기한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발언은 일단 뭐 절반의 진실로 봐야 될까요? 네, 부분적으로 맞는 것도 있고 저도 다 맞지 않는 내용도 있어서 절반의 진실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네, 예, 경찰들은 수사권 독립성을 좀 강조해서 주장하는 것 같고, 네. 예, 정부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이기에 관리 감독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절충하는 방법을 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팩트체크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이게 또다시 논란이 되는데요. 이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과 관련해서 이게 신분세습법이 아니냐, 특혜 아니냐 이런 논란이 한창 일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따져봤습니다. 네. 네, 우선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 희생자들도 4.19나 5.18 국가유공자처럼 예우해줘야 한다면서 2년 전에 입법 추진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는 안 됐고요. 다시 입법 추진 나섰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대입 특별전형, 공무원, 공기업, 임용 가산점 등을 주는 셀프 특혜, 게다가 신분세습법이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주장을 중심으로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 등이 좀 따져봤습니다. 네. 네, 우선 해당 법률을 따져봤는데요. 민주당이 2020년 9월 23일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네. 내용 보니까 유공자 지정 대상은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사망자, 행방불명자, 도상자 중 상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는 사람이 등이 대상이 되고요. 네. 혜택을 받는 유공자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직계 존비속까지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법안 대상자가 결국 운동공 출신과 그 자녀들이다. 특혜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운동공 출신과 자녀들을 그야말로 여름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 이런 거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민주화운동 경력이 있는 인사들이 많은 만큼 자신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법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는 민주화운동한 것을 신분세습하겠다는 거냐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른바 이제 586 정치인들, 586 세대 정치인들도 여기 해당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해당되는 분이 거의 없는 걸로 나왔는데요. 일단 경향신문에 따르면 네. 법이 통과될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유공자는 829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네. 이 어떻게 나왔냐면 기존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서 보상 친미를 받은 바 있는 민주화운동 공헌자 수가 이만큼인데요. 네. 이 관련 단체가 전국 민족민주유가족 협의회가 있습니다. 유가협이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서 사망자 136명과 보상자 693명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를 829명의 유가족을 약 3,700여 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주장처럼 모든 운동권 출신이 혜택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사망하거나 장애 등급을 받을 정도의 고문이나 폭행 등을 당한 보상자만 포함이 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의 상징 인물이 몇 분 있으시죠.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이 새로 유공자로 지정되게 됩니다. 이분들이 현재 국가 유공자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또한 이 법안 발의자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에서 법 적용이 예상되는 829명 중 현재 정치인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또 유가협 등 관계자도 이 829명 중에 현재 정치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가 좀 더 자세히 따져봤는데요. 네. 현재 국회의원 중에 배진규 정의당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 배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배 의원은 통화해서 만약 해당 법이 통과돼서 민주유공자로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지위를 내려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결국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셀프 보상이라는 단어는 좀 많이 멀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운동권 인사 자녀들에게 이 진학이나 또 취업할 때 특혜를 줄 것이라는 주장, 그래서 신분세습법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던 건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운동권 인사들 자녀에게 진학 등 특혜를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법안에 교육 지원, 정부 공공기관 취업 가산점 특혜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은 다른 고가 유공자 관련 법률과 마찬가지로 유공자 자녀에 대한 지원이 그대로 담긴 것입니다. 예, 이 국민의힘 주장처럼 대입 특별 전형 등 대학 입학과 관련한 특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초중등 교육기관과 대학 입학에 따른 수업료 면제, 학습 보조비나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정부 공공기관 취업 가산점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용적과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네. 가점 혜택은 주되 그 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법이 이렇고요. 또 민주당에 따르면 이 민주운동 열사들은 대부분 대학생 시절에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80% 이상이라서 혜택을 받을 가족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육아협도 분석을 해봤는데 이 130명의 사망자 중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총 29명이었고 네. 이들 중에 3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1명, 그리고 30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28명을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30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상자는 5명 안팎이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학 진학에서 재정 지원, 취업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약 2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보훈처 예산 정책처도 이걸 기반으로 필요 예산을 뽑았는데요. 약 10억에서 2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셀프 보상을 받거나 세습의 어떤 특혜를 받는다거나 이런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 수가 너무 적네요. 네, 네. 많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586 정치인들은 해당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네. 국민의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군요.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팩트체크해 볼 내용 있을까요? 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고 이제 언론으로도 보도가 됐는데요. 이제 휴가철이죠. 네. 직장인 휴가 사용. 이 보통 직장인들은 연차나 휴가 등을 사용할 때 휴가를 회사에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이 회사에 보고하는 연차 사유에 생일 파티라고 적은 것을 두고 요즘 세대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네. 또 그 입장에 대해서 그런 걸 따진 걸 보니까 꼰대라는 입장이 충돌했습니다. 네. 네. 정말 휴가 사용 시 휴가 사용할 때 이 사측이 수긍할 만한 사유를 제시해야 되는지 좀 따져봤습니다. 네. 예, 그 온라인 게시글에는 보통 일단 추천보다 반대가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이제 세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네. 근데 또 막 검색해보면 연월차 사유를 적는 곳에 어떤 내용을 적는 게 좋은 건지 조언을 구하는 게시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뭐 그렇게 고민하죠? 그냥 개인 사유라고 하면 되는데. 네, 많이 그러신다고 하긴 합니다. 네. 일단 법부터 따져봤는데요. 이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는 장기간 근로한 근로자가 유급의 휴가를 받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 휴가 제1항에 네. 사용자는 1년간 8%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근로자 연차 사용은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네. 휴양 혹은 문화적 생활의 향상이라는 포괄적인 사유에 해당되면 다 가능합니다. 그냥 쉬러 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냥 휴가라고 써도 다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상급자가 이 연차 사유가 앞서 사례처럼 연차 사유가 자세하지 않다거나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연차를 반려한다면 네.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사분들 명심하십시오. 네. 네. 근데 이제 여기도 예외가 있는데요. 이 연차 사용과 관련해서 사유가 아니고 사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회사는 근로자 연차를 거부할 수 없지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나와 있는데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도 좀 이렇게 정확히 구체적이지 않은데 보통 예를 들면 인원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네. 업무가 몰린 경우에 이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에 연차 사용 및 연차 신청서 작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규로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입사할 때 준수하기로 서약한, 동의 서약한 회사 규정에 연차 사용 방식이나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좀 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하면 직장인 여러분, 연차 휴가는 편하게 그냥 가십시오. 휴가 사유는
굳이 밝히실 필요 없습니다. 생일 파티 이거 조금 이상하고요. 예, 다만 상황에 따라서 휴가 사용 시기는 회사 측과 조율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휴가 신청할 때 명확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걸로 네. 판단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였습니다.